자, 신경계와 호르몬에서 두 번째 이제 호르몬 관련된 질병부터 봅시다. 선생님이 아까 호르몬은 과다증도 있고 부족증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또 부족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데, 일단 결핍이 되면, 그러니까 생장 호르몬이 성장기에 너무 결핍해서 안 나와버리면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너무 작은 소인증, 보통 이제 난쟁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키를 갖고 있는, 성인이 다 돼도 키가 되게 작아요. 1m도 안 되는 그런 키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장기에 너무 과다가 분비가 돼버리면 거인증이 돼서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뭐 운동선수들 중에 농구선수 같은 경우는 2m 넘거나 하면은 약간 뭐 이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배구 선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생장 호르몬이 성장이 다 멈춘 후에 분비가 너무 많이 되면은 말단비대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성장이 다 멈춰버려가지고 키가 더 크거나 그러지는 않고 몸의 말단 부위가 커져요. 뭐 손끝, 발끝, 코끝, 이런, 즉 입술과 코가 두꺼워지고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이 두꺼워져서 얼굴 모습도 변하고 손과 발이 커지는 말단비대증이라고 하는 게 걸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티록신이라고 하는 앞에서도 얘기했죠. 물질 대사를 촉진해주는 호르몬이 너무 적게 나오면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포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요? 에너지도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열을 발생을 시키기도 하는데, 얘가 너무 분비가 안 되면 에너지가 적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고 체내에서 열도 안 나요. 그러니까 추위도 잘 타고 에너지 소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분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너무 많아. 몸에서 세포호흡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열도 너무 많이 발생해서 더위도 많이 타고 맥박이 엄청 빨라져요. 세포호흡이 너무 촉진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많이 에너지를 쓰니까 체중도 줄고, 그 다음에는 안구가 돌출되기도 해요. 바제도병이라고 해가지고 안구가 돌출되고 이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슐린이 결핍이 되면은 당뇨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당뇨병 같은 경우는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 높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피로해지고 혈액순환도 제대로 안 돼서 체중도 줄어들게 되고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오고 수분의 손실이 많기 때문에 심한 갈증도 느끼고, 이렇게가 인슐린의 분비 부족으로 생기게 되는 당뇨병인데, 근데 당뇨병은 실제로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당뇨병이 1형 당뇨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2형 당뇨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1형 당뇨는 생기는 원인이 인슐린의 분비 부족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당뇨가 1형 당뇨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분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1형 당뇨는. 그래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분비는 정상이에요. 인슐린의 분비는 정상인데, 즉 얘는 인슐린은 정상 분비가 되나? 뭐가? 인슐린은 정상 분비가 되나? 표적세포가 제대로 수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됐는데, 이 인슐린을 받아가지고 작용을 하는 표적세포가 인슐린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당뇨가 바로 2형 당뇨인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다. 보통 그래서 1형 당뇨를 소아당뇨, 태어날 때부터 가진 당뇨고,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성인당뇨,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고치기가 힘들어? 2형 당뇨가 고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인슐린만 넣어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인슐린을 넣어주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체가 제대로 수용을 못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상성 봅시다. 항상성.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항상 일정하게 몸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바로 항상성이에요. 외부의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내부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신경계와 호르몬, 보통은 신경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경계 중에서도 자율신경계의 작용,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과 그 다음에 호르몬의 작용으로 항상성이 유지가 돼요. 대표적으로 체온, 혈당량, 그 다음에는 체내의 수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항상성 조절이 되는 대표적인 우리 몸의 성질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체온 조절 과정부터 보게 되면은 간 내의 명령으로 열 방출량이랑 열 발생량을 조절해서 체온을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열 방출량하고 열 발생량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죠. 고체온 시하고 저체온 시하고 요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체온이 높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고체온 시에는 열 발생량을 어떻게 해주고요? 줄여주고, 열 방출량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늘려줘야 돼요. 거꾸로 체온이 낮으면 열 발생량은 늘려주고, 열을 방출량은 줄여주는 작용을, 딱 반대 작용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해줘요. 정확하게는 체온 조절의 최고 중추는 간 내에 있는 시상 하부가 최고 조절 중추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 내 시상 하부가 체온이 어떻게 되냐면은 높아져요. 고체온 상태가 돼버리면은 체온을 낮춰야 되는 거니까 열 방출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 밑으로 흘러가는 피하 혈류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더우면 얼굴이 어떻게 돼? 빨개지는 이유가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이 안으로 피가 많이 와서 어떻게 돼? 뜨거운 혈액을 어떻게 돼? 피부 밑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열을 밖으로 다 방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땀 분비량을 늘려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체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주위 온도가 낮아져서 저체온 상태가 돼버리면, 자, 일단은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해서 방금 피부로 가는 혈류량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면 어떻게 되냐면 하얘지다 못해 나중에 약간 파랗게 변해버리거든요. 너무 추우면은 혈액에 잘 못 가서. 그 다음에는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세포호흡을 촉진해요. 그러면은 세포호흡 과정에서 선생님이 아까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죠? 열 발생량도 늘리고, 그 다음에는 근육을 수축해서 근떨림을 촉진시켜요. 여러분들 추우면 덜덜덜 떨잖아요. 덜덜덜 떠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을 계속 수축을 시키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을 내는 거예요. 풀었다 줄였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 두 과정은 바로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교감 신경의 흥분 작용으로 인해서 근육 떨림이 증가하고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해요. 그래서 요 작용으로 열 발생량을 늘려주고, 요 작용으로 열 발생량을 줄여줍니다. 당연히 땀 분비는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더울 때, 체온이 높을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 방출량 늘리고, 땀 분비를 늘려서 열 방출량도 늘려요. 그리고 당연히 열 발생량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추울 때는, 체온이 낮을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해서 열 방출량을 줄여주고 땀 분비도 억제가 되고, 근 떨림도 어떻게 돼요?
근떨림은 수축하고 세포호흡을 근육떨림을 촉진하고 세포호흡도 촉진을 시켜서 열 발생량을 늘려주는 역할에서 체온을 높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혈당량은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혈당량을 유지시켜주는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촉진과 억제 두 가지의 원리로 항상성을 조절하는 작용을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주냐면 기량작용이라고 불러줘요. 기량작용이 되려면 촉진하는 원리랑 억제하는 원리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해야 돼요. 알겠어? 이래서 혈당량 촉진 원리와 억제 원리 두 가지로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이런 촉진 원리, 억제 두 가지 원리가 다 있으면은 무슨 작용이다? 기량작용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밥을 먹어서 식사 등으로 혈당량이 늘어나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인슐린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선생님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죠? 세포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표적기관이 간으로 가서 간에서 포도당을, 단당류인 포도당을 다당류인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서 저장을 해요. 그러면 혈당량이 줄어들고, 거꾸로 운동 등으로 혈당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자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하면 간으로 작용을 해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용이 뭐가 있냐면은 부신을 촉진해서 부신해서 뭐가 나오게 해요? 아까 얘기했던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해요. 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하는데, 얘도 똑같이 간으로 가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게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랑 누구랑? 글루카곤이랑 똑같은 간으로 작용을 해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의 작용으로 혈당량이 높아지고, 이렇게 혈당량을 조절해주는 원리를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기량작용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항이뇨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자, 몸속 수분량의 조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몸속 수분량을 조절해 주는 거는 결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액의 농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액의 농도는 뭐에 의해서 조절이 되냐면은 몸 안에 있는 나트륨 이온의 양이랑 나트륨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과 수분 양에 의해서 이 체액의 농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체액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도 안 되고 너무 낮아져도 안 돼요. 그럼 너무 높은 경우는 보통 뭐냐면,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두 가지겠지. 수분 양이 줄어들든지 나트륨 양이 많아지든지. 그러면 여러분들 나트륨 양이 체내에서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나트륨의 섭취를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럼 나트륨의 섭취를 많이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의 섭취가 많아져요? 짠 음식이죠. 그래서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나면 여러분들 갈증 나는 이유가 체내에서 수분 양이 체액의 농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체액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신호를 보내요. 야, 몸의 농도가 너무 높아. 물을 좀 먹어. 그게 뭐예요? 갈증이에요. 목말라 라고 느끼는 게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액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던가 아니면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몸속에 수분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고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가 촉진이 되니까 몸 안으로 수분은 재흡수를 많이 하고, 대신에 이때 오줌의 양이 감소하는데, 오줌의 양이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오줌의 농도도 되게 증가를 해요. 수분이 많이 재흡수된 상태로 오줌이 나가는 거라서 이럴 때는
진한 오줌을 소량 배출을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수박같이 너무 물이 많은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몸속에 수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체액의 농도가 너무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몸에 물이 많으니까 물을 다 밖으로 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배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외하수체에서 항민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가 줄어드니까 오줌이 늘어나겠죠. 수분을 재흡수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묽은 오줌을 다량 배설을 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돼서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 수분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확인 문제로 그냥 쑥쑥 풀이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호르몬 분비 이상으로 나타나는 질병 보면은 티록신 분비 부족은 뭐예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고, 인슐린은 당뇨병은, 성장기에서 생장 호르몬 부족은 소인병, 다음에 성장기 이후에서는 말단 비대증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12번부터 13번 봅시다. 보기는 추울 때와 더울 때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작용인데, 추울 때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일단은 추우면 일어나야 되는 작용이 열 발생량은 늘려주고, 그 다음에는 열 방출량은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열 발생량을 늘려주는 작용은 여기서 기역, 그 다음에는 미음에 해당이 되겠고, 열 방출량을 줄여주는 거는 바로 리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거는 그러면은 땀 분비가 증가하는 거, 그러면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되는 니은하고 디귿이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주는 작용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오른쪽 그림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와 B의 작용을 나타냈는데,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은 누굽니까? 글루카곤에 해당이 되고, 혈당량을 줄여주는 호르몬은 누구에 해당이 되겠어요? 바로 인슐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자에서 호르몬 낮춰줘야니까 B가 분비가 되고, 따라서 간에서 뭘로 합성을 해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주고, 혈당량이 낮을 때는 호르몬 글루카곤 A가 분비돼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기량작용으로 혈당량을 조절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자극의 종류에 따른 반응 경로. 자, 보면은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은, 자, 답은 XOXX예요. XOXX.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 중추는 척수가 아니라 대뇌죠. 보고서 판단해 주는 거니까. 시각을 통한 반응하고 청각을 통한 반응은 누가 더 빨라? 보고 잡는 게 더 빠르죠. 그렇죠. 정확하죠. 듣고 잡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에서는 대뇌의 판단 과정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의식적 반응이니까.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는 반응의 경로는 자극, 눈, 시각신경,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대뇌. 그 다음에 대뇌에서 손으로 잡으면 선생님이 목 아래에 있는 반응기는 다 뭘 지난다? 척수를 지나요. 무조건. 그래서 척수, 운동신경, 손의 근육 반응. 자,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의 반응 시간이 다른 까닭을 서술하시오 라고 보면은, 시각하고 청각하고 물론 다 이 얼굴에 있는 감각기를 보는데, 누가 더 반응 경로가 짧겠어? 반응 시간이 더 짧은 게 반응 경로가 짧은 거지. 누구겠어? 누가 더 짧아? 보고 잡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각이 반응 경로가 청각보다 더 짧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반응을 해준다. 자, 다음에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인 반응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문제.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XX5입니다. X, X, X5. 의식적 반응하고 무릎 반사의 중추는 다르죠.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니까. 고무 망치가 닿는 자극은 선생님이 그랬죠. 대뇌로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반응을 하고 전달이 되니까 뭐가 때렸네 라고 느끼는 거는 느끼는 거니까. 무릎 반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에요. 무조건 반사니까.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는 자극을 수용을 하고 나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를 지나 운동신경을 통하고 반응기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가 의식적인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나는 까닭은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가 않기 때문에가 되겠죠. 여기는 네, 이래서 좀 더 신속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출문제로 내신 쑥쑥 보자. 자, 그림은 뉴런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뉴런은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 맞고, A는 가지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고, B는 신경세포체죠. 핵과 세포질이 있고 생명활동이 일어나고, C는 축삭돌기가 맞고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을 해주게 되고, 자극은 자, A에서 받아서 B 지나 C에서 이 뒤로 이렇게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보자. 그림은 뉴런이 연결된 모습인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신경세포체가 옆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감각뉴런, 그 다음에는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렇게 불러주고, 선생님이 감각뉴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뉴런이라고 했어요?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했고, 운동뉴런은 중심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원심성 뉴런 이렇게도 불러줘요. 자, 가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는 거는 나고,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거는 나입니다. 그리고 가하고 다는 말초신경계를 구성을 해요. 시각신경, 청각신경은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가로 구성이 되고, 다는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운동뉴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뇌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A는 대뇌니까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는 중추가 소뇌예요. 2예요. B는 간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억, 학습,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건 대뇌라 A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는 B, 간뇌예요. 간뇌가 항상성 조절의 중추이기 때문에 C는 중간뇌라 아니고, D는 연수라서 심장박동하고 호흡운동을 조절을 시켜주는 게 맞죠. 자, 다음에 5번. 다음은 교통사고로 인해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된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래요. 사고 전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 뭐니? 대뇌죠. 나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사고 났네. 자, 그 다음에 나는 눈에 빛을 비추었더니 동공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다. 이거는 중간뇌죠. 동공반사 중추니까. 심장박동, 호흡은 정상이나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다. 이거는 간뇌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대뇌, 중간뇌, 간뇌, 대뇌, 중간뇌, 간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1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 6번은 과학 시간에 어려운 탐구 문제를 푼 거는 대뇌의 작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 대뇌가 될 거고, 무더운 여름날 밖에 나갔더니 땀이 많이 났다. 이거는 항상성 조절 중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뭐에 해당이 돼요? 간뇌죠. 따라서 B, 간뇌. 평균대 위에서 팔을 벌려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는 평형감각 중추 2, 소뇌.
운동을 하였더니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는 바로 D 연수가 중추에 해당이 되는 심장박동과 호흡 운동의 조절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사람의 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신경계는 중추와 말초로 구분이 되고 중추는 뇌와 척수로 구분이 되는 거 맞고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펴져 있고 중추신경계가 아니라 말초신경계가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율신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율신경은 말초신경계예요. 맞고 위기 상황에서는 보통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고 네, 대뇌에 직접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을 합니다. 골격근은 대뇌, 내장근은 이 자율신경계. 그다음에 그러니까 골격근은 운동뉴런이고, 그다음에 내장근은 자율신경계예요.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소화관 운동을 억제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죠. 그다음에 9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조건 반사는 의지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본능적인 반응이고요. 의식적 반응은 자기 의지대로 일어나지. 무조건 반사는 의식적인 반응보다 대뇌의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반응인데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넜다. 의식적인 반응이죠. 밥에 입을 넣었더니 침이 분비된 거는 연수에 있는 침분비 반사 같은 경우에요. 따라서 틀렸고, 간은 맞고, 그 다음에 뜨거운 피자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식도 모르게 얼마나 피자가 뜨거워야지 대고서 손을 떼지? 펄펄 끓으나? 이거는 무슨 반사예요? 뜨거운 물체에 대한 회피 반사인 척수 반사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는 무조건 반사가 맞고, 나의 반응 중추는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린 간은 한 사람이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리면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자를 보고 잡는 반응이고, 나는 땅 소리를 내며 자를 떨어뜨리면 소리를 듣고 자를 잡는 반응이에요. 반응 경로는 서로 시각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청각으로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 경로는 다르고 반응 시간도 다르죠. 둘 다 의식적인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의 반응 경로는 눈, 시각, 척수가 아니라 대뇌, 척수, 운동신경, 손의 근육이고 자가 떨어진 거리가 짧을수록 더 빨리 잡아야 되는 거니까 반응 시간은 더 짧겠죠. 앞에서 잡는 거랑 더 길게 잡는 거랑 당연히 반응 시간에 차이가 있겠지. 그 다음에 12부터 13번. 자, 다음은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냈는데 무조건 반사가 아닌 건 코에 먼지가 들어 재채기 같은 경우는 연수 반사고요. TV 소리가 너무 커서 음향을 줄인 건 의식적인 반응이고 앞정을 밟아서 자지기도 모르게 발을 떼는 거는 척수 반사고 밝은 권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면 동공이 커지는 거는 동공 반사, 이거는 중간뇌 반사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무조건 반사가 아닌 거는 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선생님이 각각 반응의 중추를 써줬습니다. 자, 다음 14번. 다음은 무릎 반사와 의식적 반응에 대한 실험인데 한 사람이 고무망치로 책상에 앉은 사람의 무릎뼈 바로 아래를 가볍게 치고 절대 이거 시키면 가볍게 안 칠 것 같지 않니? 친구들이 거의 망치로 그냥 그죠? 부셔! 하고 자, 집에서 한번 해봐. 자, 무릎뼈 바로 아래를 가볍게 치고 책상에 앉은 사람은 눈을 감고 다리에 고무망치가 닿는 것을 느끼는 즉시 오른팔을 든대요. 무릎 반사는 척수가 중추가 되는 거 맞고 고무망치가 닿는 자극은 대뇌로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닿는 것을 느끼는 즉시 오른팔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릎 반사를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가 자극을 닿는다라는 걸 느끼는 건 느끼는 거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에 중추가 아닌 것 뿐이에요. 가부터 다는 여러 가지 반응을 그림은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나타냈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체에 대한 반사니까 얘는 척수 반사. 자, 얘는 의식적인 반응이고 얘도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찾는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C는 대뇌에 있는 연합뉴런, G는 척수에 있는 연합뉴런 맞고, E하고 감각뉴런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 갔냐? F가 F는 감각뉴런이고 E는 운동뉴런이니까 말초신경계고, 척수반사는 A, G, E의 반응 경로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나의 반응 경로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니까 F, C, D, E가 돼야 되겠죠. 얘도 맞아요.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서 찾으면 결국에는 본 게 아니라 손을 더듬었으니까 A로 가서 B로 지나서 그 다음에는 C 지나 D 지나 E로 내려와야지 맞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목 아래에 있는 거는 무조건 감각기관이든 운동기관이든 다 어디를 지난다? 척수를 지나요. 전부 다. 자, 16번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혈액, 뉴런 맞고 느리고 빠르고도 맞고 지속적이고 일시적인 것도 맞는데 4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적용 범위가 넓고 신경이 좁죠. 자, 그 다음에 17하고 18번 각 부분의 이름. A는 이름이 뭐예요? 뇌하수체. 그죠? 뇌하수체고, B는 갑상샘이고, C는 삼각형 모양의 부신이고, 그 다음에 D가 이자예요. 자,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A에서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항인형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 맞고, B에서 분비되는, B는 갑상샘이잖아요.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되는 겁니까? 이자에서 분비되는 거기 때문에 D에서 분비가 되는 게 맞고, E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아니라 티록신이죠. 갑상샘 호르몬인 티록신이 세포호흡을 촉진하게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에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19번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호르몬은 내분비샘으로 분비돼서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을 하고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내고,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자 방금 얘기했죠, 분비관이 없어요. 분비관으로 분비되는 건 선생님 뭐라고 해서 외분비샘이고, 얘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직접 분비해요. 그래서 혈관을 따라 이동을 해 주게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20번 호르몬 관련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은 포도당 혈당량이 낮기 때문에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는 당뇨병은 과다 분비가 아니라 부족이어야죠. 성장기 이후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은 바로 말단비대증이 걸리는 거 맞고, 3번은 반대로 거인증이 걸리고, 4번은 티록신이 부족하면은 이 아니라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 얘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21번 하고 22번 항상성 유지랑 관련이 먼 것은, 여기에는 혈당량 유지, 체온 유지, 간식을 많이 먹어서 체중이 증가하는 거는, 체중이 늘어나는 건 항상성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물질 대사에 해당이 되니까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2번 체온이 낮아졌었을 때 호르몬에 의한 체온 조절 과정. 일단은 체온이 낮아지니까 간 내에서 체온 변화를 감지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 갑상샘이 티록신을 자극해서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고, 그래서 세포의 호흡이 촉진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체온이 상승하게 되는 요런 순서대로 돼야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지금 더울 때하고 추울 때 피부 근처 혈관의 변화 순서인데 지금 땀이 나고 피하 혈관이, 모세혈관이 확장된 걸로 봐서는 이 녀석이 지금 나가 더울 때고, 수축하고 땀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가가 추울 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가에서 나로 변하는 상황일 때 몸에 일어나는 거는 더우니까 결국에는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생량은 줄여줘야 되는 작용이 일어나니까 열 방출량을 늘리는 거, 땀 분비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는 열 방출량 늘리려면은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는 거, 열 발생량은 줄여줘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2번하고 3번이 맞게 되겠고, 그 다음에 24. 다음은 혈당량 조절 과정을 나타냈어요. 자, 식사를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혈당량이 증가를 합니다. 틀렸죠. 나는 지금 어떻게 돼요? 포도당을 흡수하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하고 나면 혈당량이 감소돼야 될 거고, 따라서 혈당량을 줄여주는 호르몬인 A는 인슐린에 해당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는 글루카곤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A가 인슐린, B가 글루카곤. 호르몬 A는, 인슐린은 세포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켜서 혈당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25번.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 수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이뇨 호르몬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가 잘 안 일어나죠. 감소하고 대신에 오줌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기억하고 디귿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보자. 자율신경은 교감이랑 부교감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사나운계를 만났을 때 작용하는 신경은 흥분 상태에서 나타나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될 거고, 따라서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장, 커지고, 심장박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촉진이 될 거예요. 다음에 무조건 반사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까닭은 의식적인 반응보다 더 신속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좀 더 빨리 보호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항상성의 의미를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서술을 해주면, 즉 외부 또는 내부의 환경, 체내의 외부, 내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체내의 모든 반응들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항상성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그림은 식사와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의 혈당량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구간 1은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량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혈당량이 올라갔으니까 혈당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가 작용을 해야 돼요? 인슐린이 작용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하면서 혈당량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혈당량을 올려주기 위해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구간 1에서 나오는 인슐린은 표적기관이 어디예요? 간이죠. 그렇죠? 따라서 표적기관이 간으로 작용을 해서 간에서 저장되어 있던,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줄여주죠.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 문제 한번 보자. 1번은 그림은 반응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로를 나타내 줬는데, 보면은
척수가 중추인 무조건 반사의 경로는 감각기관, 척수, 반응으로 들어가니까 FGI가 맞고요. 앞에 놓인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차는 반응은 보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반응을 시켜주게 해야 되는 거니까 A, B, E, H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A, B, C는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찾기 때문에 이건 대뇌에서 바로 나가는 운동률로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척수를 지나서 가야지. 선생님이 목 아래에 있는 반응은 다 어디를 지난다고요? 척수를 지나서 명령이 이동을 해야 돼요. 얼굴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날아오는 공을 보고 눈을 질끈 감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A, B, C가 맞아요. 눈에 있는 걸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것도 맞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목 아래에 있는 걸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척수를 지나야 되니까 2번이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2번은 그림은 운동을 했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1번은 지금 운동을 하면서 높아진 체온을 낮춰주는 구간이에요. 고체온에서 저체온으로 가는 구간이라서 땀 분비가 증가하면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주고 열 발생량은 줄여줘야죠. 티록신의 분비가 늘어나면 체온이 상승을 하니까 안 되고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돼서 열 방출량을 증가를 해서 체온을 낮춰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네.